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네. 옛날만큼의 관계는 또 아니지 않나요, 지금? 그냥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진출했을 때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죠. 진출하면서. 네, 아마 그것도 근데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수준이 TSMC를 많이 앞서갔으면 아마 애플이 계속 같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쟁 회사들의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AP가 성능이 좋은데 TSMC가 미세공정 못해요. 그러면 애플이 이제 거기서 계속 칩을 만들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수준을 앞서갔으면 아마 떠나진 않았겠죠. 아, 그러면 지금 좀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삼성전자가 좀 뒤처져요? 네, 뭐 밀도나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14나노, 16나노 이럴 때는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핀팻 두 번째 넘어오고 한 7나노 이제 삼성전자 처음 EUV 할 때부터 좀 모르겠어요. 잘못 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걸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예상들이랑 실제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그때쯤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삼성전자가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또 책에 보니까 와, TSMC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R&D나 이런 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뭐 더더욱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어디 가서 베낄 데도 없고 사실 뭐 TSMC랑 삼성 해봤자 서로 둘이 참고하는 정도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답을 베낄 데가 없으면 자기 돈 써야죠 사실. 뭐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럼 삼성전자가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점유율만 지금처럼 가져도 훌륭하죠. 2등으로?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신의 어떤 완제품에도 안정성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전 세계 20% 작은 양 아니고 사실. 저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실속이 중요하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가?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예, 왜냐하면 어차피 칩 설계하는 회사는 그래도 좀씩 늘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늘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점유율을 유지해도 삼성전자를 위한 생태계는 생겨날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성장이더라도 네. 뭐 이제 약간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네,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가 그 2030 비전을 발표했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쵸. 1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건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저도 이제 나오는 얘기밖에 모르지만 저는 3나노 뭐 게이트로라운드 이런 거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죠.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그냥 트랜지스터 계속 뭐 3차원으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삼성전자가 엄청 강력한 차기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인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단 당장 2, 3년 뒤에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아마 삼성전자가 2030년에 그거 되는지 아닌지는 그 한 2027년쯤에 그 걔네들 캐펙스를 보면 알 거예요. 캐펙스는 이제 투자, 자본 투자. 투자. 예를 들면 2030년에 세계 1위 한다 그랬는데 그때 공장의 투자액이 TSMC 절반이더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현장에서도 지금 모르는 일 천지라고. 실제로 그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다 모은 삼성전자 경영진도 모를 거예요. 그거. 믿었던 차기 제조 기술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도 그런 곳에 계속 투자해보겠다는 것 자체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뭔가 믿을 구석은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 저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산업, 네. 그게 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은 받는데 거기서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아무래도 국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뽕을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세계 최첨단을 놓고 싸우는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좀 감동적이기도 하죠. 뭐 무언가의 끝을 보겠다고 하면 뛰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 투자하는 그 몇십조,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뭐 그렇죠. 사실 한국에 뭐 당장 코스피 안에 가도 1년에 매출로 뭐 2조 3조 하는데 천지고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들 1년에 한 3천억 하나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프랜차이즈 본사 기준. 아, 교촌 이런데. 네. 이제 본사 매출이니까 물론 가맹 매출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죠. 네. 그런 회사 매출 1년 다 합쳐봤자 노광기 한 대 값인데 그런 거 그냥 10개씩 깔아버리는 회사인 거잖아요. 10개 사 막 이런 거죠. 그 노광장비 EUV 그거. 네. 그 네덜란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몇천 원. 그래도 없어서 못 사는. 없어서 못 사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나요? 걔도 되게 생태계가 많아요 밑에.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ASML이 가진 자회사 사이머가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데 사이머만 만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ASML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또 대체하려고 레이저부터 개발할 수 있느냐? 벌써 거기부터 막히고 그렇게 해서 또 완벽히 똑같이 따라하진 않고 이론상 EUV만큼 좋은 걸 만들어도 또 이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또 표준이 있어요 그 안에. 뭐 반드시 6인치여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도 또 ASML 소스에 막 맞춰져 있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죠. 거기도 네. 생태계가 있는 거군요. 네, 다 그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보면. 잘못 들어갔다는 인텔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도 투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광장비 하나에 1,600억? 2,000억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해자가 강하면 다들 한 2012년쯤 EUV로 양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8년 밀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ASML은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슥슥 보면은 되게 그 EUV를 쓰기 위해서 모든 주체들이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도체 제조사들도 EUV 적게 쓰려고 고생 많이 하고 뭐 ASML이 제일 고생했을 거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쪽도 적은 빛을 받아도 패턴 잘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빛을 약하게 쪼이면 좀 패턴이 잘 안 나오고 포토레지스트도 빛을 세게 쏘이면은 좀 패턴이 잘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빛을 세게 쏘인다는 건 오래 쏘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처리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좀 포토레지스트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계속. 네, 어렵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파운드리 쪽으로 네.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TSMC와 이제 뭐 삼성전자, 1강, 2강, 뭐 인텔까지 여지가 이렇게 좀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왜냐면 그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네, 전 그렇게 봐요. 네. 있겠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투자로 좀 연관 지은다면 네. 만약에 그 정인성 저자님께서 한 여유자금 1억 정도가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투자하시겠네요. 뭐 전 지금도. 그러세요? 네, 뭐 물론 제가 삼성전자 투자하는 건 취향의 문제에 가까워요. 네. 제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면 아예 장비 회사를 투자하거나 소모품 회사를 투자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럴 시간에 그냥 완제품 회사 얘네가 알아서 잘 선택하겠지 이렇게 믿고 그 시간에 이제 책이나 쓰자 좀 이런 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1억 정도가 있으면 네. 뭐 TSMC,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거 나눠서 안 하시고 그냥 저는 삼성전자로. 그러세요? 이게 그 파운드리를 핵심으로 놓고 하면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는 게 맞긴 하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진 그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쪽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그 자체로 여러 산업에 투자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가전도 잘하고 휴대폰도 그러니까, 잘하네요. 그 휴대폰은 구글이 못 만들겠다고 플립은. 아마 되게 좀 이것도 노하우 문제가 심하지 않았을까. 이제 거기는 또 머리 쓰는 애들 중심이고 좀 바닥에서 그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손으로 하는 걸 싫어하고 제조. 그러니까 한 손으로 코드로 자동화 쫘라락 하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이 힌지에 뭐 조그만 부품 때문에 찝혀서 화면이 뭐 망가졌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 힌지 이런 거 뭐 삼성전자 플립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자잘한 게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싫었던 거겠죠 아마.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금방 또 수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이건 물건 나가면 이제 욕먹을 일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기업의 문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설계 쪽까지 보시면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되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미 미국 쪽의 설계 회사들은 주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설계 회사를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진짜로
아까 말한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이게 예를 들면 요즘은 좀 덜한데 2, 3년 전에 그렇게 인공지능 반도체 하겠다는 회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뭐 되게 뭐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았는데 다 그 자료를 보면 이뻐요. 그 시대 엔비디아 GPU 대비 2배 좋다, 3배 좋다. 아, 그랬어요? 다 그래요. 야, 그렇구나. 엔비디아 막 겼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것도 생태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엔비디아 칩보다 같은 전력 대비 3배 많이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럼 이거 다 만들어야지. 네가 이런 식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엔비디아를 가면은 쿠다 이런 건 다 있고 썼던 코드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요. 이제 저는 그래서 설계 투자한다 그러면 아예 작은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영역에 완전히 벗어난 걸 한다. 이런 회사들. 저는 그렇게 범위 벗어난 회사들에 아예 관심을 줄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이 경우도 이제 반대로 그 팹리스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회사를 투자할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요번에 엑시노스를 집어넣거든요. 자사 그 엑시노스의 그 AMD GPU 아키텍처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AMD랑 이해관계가 맞는 게 그게 모바일 AP죠. 네, 모바일 AP에다가 이제 AMD GPU를 끌고 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바일에서 인공지능 관련으로 코드를 짜려고 해보면요. AP를 좀 많이 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버나 데스크탑, 랩탑, 노트북에서 인공지능 뭐 한다 그러면 기본으로 엔비디아를 깔고 가요, 머릿속에. 아, 당연히 엔비디아 뭐 암페어 이런 거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AP마다 쓰는 GPU가 다 다르잖아요. 자체 NPU도 있는데 그 NPU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모바일은 지금도 파편화가 많이 돼 있어요, 생태계가.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모바일에서 인공지능 하는데 GPU 같은 걸로 가속하려고 하면 삼성에서는 됐다가 어디선 안 됐다, 어디선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 안에 예를 들면 AMD가 발을 먼저 디딜 수 있죠. 삼성전자가 RDNA 깔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못 들어오던데 AMD 한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파트너가 되고 저라면 그런 식의 파트너들을 찾을 거예요. 네.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보통 좀 투자 쪽 기술적인 네. 베이스로 오늘 좀 말씀을 부탁드릴 그 책이 좀 쓰여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투자 쪽 이렇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거 의견이니까. 네, 의견이니까 네, 가볍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네,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그 기술의 그 구체적인 면을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그런 분들이 반도체 쪽 그 원픽을 딱 꼽으면 보통 엔비디아를 꼽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 있겠죠. 일단 다들 남이 찍은 거 찍었다 망하면 혼나지 않잖아요. 그걸 우선 깔고. 네. 뭐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일단 뭐 세이프한 안전한 베팅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추천하기에. 실제로 할 일이 많은 회사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뭐 사실 인공지능 쪽을 계속 쓴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들 뭐 다 빠이빠이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쓰는 거는 계속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서비스의 상용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엔비디아가 아까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TSMC의 수혜를 받아서 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좀 두각이 된 거예요? 이제 한 2010년 초반 중반이 되면요. 이제 원래 오랫동안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 오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가 인공지능으로 해냈어요.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이제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엄청 성능 좋은 네트워크가 하나 나왔어요. 인공신경망이. 근데 이게 뭐 기반으로 돌아갔냐 하면 사실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돌아갔어요. 보면. 그때 처음으로 GPU 쓰는 물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정확도도 엄청 높게 나오니까 이미지 그 확인하는 게 GPU를 이용하면 인공신경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걸 세상이 깨닫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뭐 그러면서 커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발전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보니까 인공신경망으로 기존에 안 되던 거 예를 들면 뭐 위조를 뭐 판별하거나 사람 얼굴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거 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다 GPU 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존에 안 되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CPU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제가 무한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얼굴 하나 구분하는데 1억 원이면 못 쓰겠냐 이거예요. 못 쓰잖아요. 그 가성비 측면에서 CPU를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GPU를 하는 게 뛰어나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GPU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구글 텐서플로우나 그리고 그 토치죠. 이제 파이토치, 페이스북에. 뭐 그리고 케라스 이런 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툴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파이토치로 만들어 놓은 코드 엄청 많고 파이토치에 돌아가는 신경만 엄청 많고 이렇게 생태계가 훅 생겼어요, 이것도. 근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돌아가냐 하면은 그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요. 야, 그렇구나. 뭐 AMD GPU 이런 건 뭐 게임 표식일 뿐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런 걸로 게임이나 해라 이런 느낌으로 변했겠죠, 아마. 원래는 게임 시장에서 둘이 붙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이제 확 바뀐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책에서 네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최고의 성능은 최고의 제품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력만 높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조합적인 면, 네, 그렇죠. 그런 거 좀 연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듣다 보면은 그 약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최고의 기술은 또 됐잖아요. 뭐 그렇죠. 잘 보면은 그래서 사실 저는 엔지니어고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혹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냥 딱 잘라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제 하이닉스 있을 때 뭐 퀄 과정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SSD의 성능을 나타내는 짝대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지표를 놓고 개선점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 얘기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삼성전자가 D램 시장을 제패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제 당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그때 시장을 보면 초반에 컴퓨터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거를 사면 항상 10년은 써야 됐어요. 메인프레임이라고 하죠. 엄청 큰 거. 사실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그런 걸 나눠서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항상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거기서 관리를 해요. 이 서버는 엄청 소중하니까 매일매일 쳐다보는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부품들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0년은 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만드는 반도체는 항상 그런 반도체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IBM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 개인용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제 모든 사람이 PC를 하나씩 갖는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PC는 잘 고장나요. 내 발로 차면 고장나잖아요. 메인프레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라는 것의 미세화가 시작되면서 도태도 엄청 빨라요, 이제. 내년엔 새 컴퓨터, 2년 뒤에 새 컴퓨터. 메인프레임 10년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곳에다가 10년간은 메모리를 사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 PC에? 네. 왜냐하면 그 10년간 메모리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더 비싼 장비를 쓰고 더 오래 연구하고 대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볼 때 핵심은 결국 제가 이 첨단 기술을 표현하는 수많은 수치들 중에 수치를 하나 줄이면 가격이 싸져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특성을 깎아내고 중요한 특성에 집중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가성비를 맞추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이거 가성비 이야기인 거죠. 뭐 길게 갔지만. 뭐 이 단어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스타트업들 뭐 심지어 AMD 같은 데도 특정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엔비디아 GPU보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늘 홍보를 했어요. 뭐가 마케팅 텀이죠, 사실. 근데 현장의 연구원이 보면 그거 필요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 현실에서의 그 필요. 쓰는 사람이 좋아야죠. 그게 또 돈이랑도 좀 저렴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네네. 거고. 이제 그냥 모든 기능이 앞서가는데 원가까지 싸면은 말 그대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뭐 몇 번이나 나오겠냐 이거죠. 뭐 삼성전자가 D램 한창 할 때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이겼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일본 반도체의 기술력이 훨씬 높았는데 삼성이 약간 그 가성비를 잘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말한 이 단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예를 들면 수명이 절반인데 가격이 10% 싸요. 기술력이 딸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본은 할 줄 몰랐던 거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건 50% 이건 10%인데 좋은 거가 아니고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앞에 쌈밥집에서 밥을 먹을 건데 쌈밥집 2개 있어요. 2만 원이랑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 가면 배추 한 포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난 배추 한 포기 필요 없거든. 어차피 남길 거예요, 나올 때. 그럼 2만 원짜리 밥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러면 이런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네.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는 롤스로이스보다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롤스로이스 차 픽업 번쩍 하잖아요. 거기가 기술력이 더 좋은 건가요? 거기는 3천만 원짜리 차 못 만들 거요? 거기 제조 과정이 거의 수제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3천만 원짜리 차에 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가를 맞추겠어요? 못 맞추지. 저는 이런 거는 아예 그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현대차는 이쪽에서 기술 앞서고 롤스로이스는 여기서 앞선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떠한 착각들 중 하나는 무조건 롤스로이스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아까 말했던 메인프레임 시대는 모두가 롤스로이스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가용을 원하는 시대가 왔을 때 당연히 현대차가 뛰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팔리는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가 엄청 뛰어났던 거군요. 네, 그렇죠. 야,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혹시 뭐 삼성전자에 뭐 생각하시는 강점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그냥 잘하잖아요. 이미 자리 잡은 사업이 많은 게 장점이죠, 지금은. 그리고 그 책에서 수직 계열화? 그런 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느껴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가 유달리 강한데 세계 1등 하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SD 같은 것도 사실 SSD 사업한다라고 하지만 요 요소 같은 거 안 해도 굉장히 외부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SSD는 낸드 사야죠. 예를 들면 제가 진짜 뭐 대만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컨트롤러도 뭐 실리콘 모션이나 뭐 이런 데서 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사와야 돼요. D램 사와야 되고 낸드 사와야 되고 PCB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도 완제품에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에. 심지어 아까 사온다는 컨트롤러도 설계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내재화가 되어 있죠, 보면. 당연히 제품 사이클이 빠를 수밖에 없죠, 이런.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죠. 네. 적어도 자사 안에서는 몇 년 뒤에 뭐가 나올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SSD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이 오겠죠, 아마.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저자님께서 보실 때 삼성전자가 요즘 보면은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보면 지금 VR 잘 안 되지만 VR 같은 거 나왔을 때 SDK를 좀 풀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래머가 쓰는 도구들인데 좀 생태계 조성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VR 개발을 뭐 차지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음을 얻으면은 그 마켓은 되게 쉬워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도 연구원들 마음을 사니까 쿠다가 전 세계에 다 퍼져갖고 모두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폴더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여기서 킬러 앱 하나 만들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1등 이런 포지션보다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은 보면 애플과 친구들 형태잖아요. 수익 쉐어가. 근데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는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예요? 다만 이거는 잘 해내야죠. 이거를 해내려면 이제 이 폴드 플립으로 할 수 있는 여기서만 되는 게 많아야 돼요, 일단.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킬러 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엔비디아 GPU도 따지고 보면 인공신경망이라는 킬러 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 닌텐도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이유는 게임,
특정 게임 때문에 걷다 5, 60만 원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게임 자체 5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플립 같은 거 지금 사실상 제조는 독점한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플립 디스플레이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 플립에만 돌아가는 막강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내야죠. 와, 이거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주가. 저 파운드리보다 더 클 것 같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완제품이 결국 마켓은 크니까. 근데 이거 잘하는 건 사실 이제 전 삼성 구성원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뭐 한두 세대 가면은 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안정화가 돼야 가능해요. 이게 소프트웨어 짜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플립이 앞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없었다 있었다 하잖아요. 그럼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거 전제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없으면 잘 안 되고 그래요. 해보면. 그쪽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쓸 수 있게 센서랑 뭐 이런 거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킬러 앱이 하나 나오면은 그쪽에 하나 구성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AMD GPU 같은 거. 저는 AMD와 파트너십이 잘 돼서 AMD 쪽 GPU가 모바일 쪽 그 인공지능에 좀 널리 쓰이면은 그 자체도 삼성폰을 사용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했잖아요. 엔비디아 GPU 아니면 인공신경만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근데 삼성은 전 세계 한 20 몇 프로 폰은 쓰죠. 근데 뭐 앞으로는 좀 먼 얘기지만 예전에 삼성이 파는 모든 폰에 RDNA 그 AMD 아키텍처 들어간다. 그러면 그 위에서 GPU가 속되는 인공신경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폰에서만 되는 인공지능 가속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AMD도 이득 보고 삼성도 이득 봐요. AMD는 이제 맨날 인공신경만 하면 그 젠슨 왕한테 이제 두드려 맞기 바빴는데 니들은 게임이나 해라, 막 오락기나 만들어라. 뭐 그런 찬스를 볼 수 있는 거죠. 야, AMD가 인텔을 역전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그 주당 가격을 역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CPU 전쟁에서도 보면 AMD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렇죠. 대단한 거 같네요. AMD도 계속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플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공지능 쪽 조금 하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모바일 지원은 너무 취약하고 제가 써봐도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써봤는데 CPU로 해요 보면.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가속되면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알잖아요. 저는 AP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메이저한 제조사 하나가 삼성 같은 데가 붙어 나가고 끌고 가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RDNA의 게임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AMD RDNA 설계. 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새로운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반도체 회사에만 있어도 아는 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해봐야 됩니다. 야, 그리고 진짜 이거 된다고 하면은 와, 삼성전자 진짜 대단할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그 되게 많더라고요. 뭐 저장소, 디램, 디스플레이, AP 설계, AP 제조, 전자부품. 근데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좀 개발하고 그런 입장에선 모바일 쪽에 이게 좀 정리됐으면 하는 감은 있어요. 여긴 너무 난입됐다. 왜냐하면 인텔이 예를 들면 CPU 하던 쪽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인텔 CPU 쪽은 혼자 다 하잖아요. 모든 게 정해져서 떨어지죠. 지금도 좀 그런 건가요? 지금 어디에서? CPU요? 네, CPU. 뭐 그렇죠. 지금도. 뭐 AMD가 많이 치고 왔지만 지금도 뭐 베리피케이션, 검증 쪽은 뭐 인텔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모바일은 아직 그 약간 추치전 무치대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바일 사용자들이 지금은 일단 웹서핑이 되면 오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생산성 기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로 촬영은 하지만 요거 촬영한 다음에 직접 편집하고 그러진 않아서 뭐 잘 안 쓰이는 건데 근데 스마트폰에서 돌아가야 되는 인공신경망 중에 스마트폰의 그 경험 자체를 바꾸는 물건들이 나올 거다. 혹은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쭉 가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항상 이런 혁신의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팟 나노가 나올 때도 삼성전자는 뒤에서 부품 갖다가 꽂아주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기 파운드리 이런 거 키우고 어쩌면 모바일도 지금 모바일에서 이런 인공신경망 되면 좋은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안 돼갖고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뭐 이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오픈되면 이제 확률 문제죠, 이건. 어디서 그 천재 하나 튀어나와서 스마트폰 경험 자체를 막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한 스텝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야, 진짜 그 혁신의 기로 모바일 혁명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항상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해도 그거를 실체로 만들어야 되는, 뭐 반도체라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닭과 달걀 문제인데 이것도 항상 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으로 뭐 안 만드느냐. 호환성이 너무 나빠갖고 만들어봤자 팔아먹기 힘드니까. 그러면 AP 회사는 왜 이런 거 통일을 안 하냐? 아무도 안 쓰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런 쪽에서 이제 처음 시동 거는 회사인 건 뭐 확실하죠. 혹시 그 아직 감이 좀 없어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서 그 플립폰 접는 폰에서 이게 이제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어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킬러 앱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집에 앉아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폰을 이렇게 세모나게 세워놓고 이걸로 모기나 찾아볼까? 모기? 네, 제가 모기를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폰이 세모내지니까 세우는 게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삼각형 세워놓고 이 방향으로. 그래서 모기 나오면 경고 울리게 해볼까. 근데 빨라서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나 이거를 좀 컨트롤 패널로 써볼까. 근데 제가 봤을 땐 되게 그 킬러 앱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앱을 만들 적에 예를 들면 폴드 같은 거 아예 요거를 그 사실상 법인폰 원픽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쓰면 좋을 뭐 엄청난 메신저랑 뭐 전송 기능 뭐 업무 기능을 막 거기다 쑤셔 넣어갖고 그냥 전 세계 법인폰 통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앱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약간 벽에다가 쏴서 뭔가 이렇게 보는 그런 걸 이렇게 홀로그램 이런 거? 그러면 뭐 단가가 확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뭐 단가가 맞으면 할지도 모르죠. 그거. 그런 식으로 뭔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은 사실 되게 그 가능성 차원들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인수 못해도 파트너십이 강해지면 암에 뭐 말리 대신 그 엔비디아 GPU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 같은 데도 원래 AMD 말리 쓰는데 그러면 쿠다가 그대로 모바일에 넘어오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대신 한 스텝 올라가겠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모바일이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제 테그라가 망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암을 인수해서 암이 가지고 있던 GPU 설계를 자사 설계로 갈아치우고 그거 쓰는 폰 회사 몇 개 나오면은 또 뭔가 달라지는 거죠. AMD도 마냥 시간은 없어요. 뭐 반대로 그 모바일 GPU, 그 모바일에서 도는 AI 자체가 마켓이 작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일도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런 사건들이 회사가 한 스텝업 하는 스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 콘솔을 10% 더 팔았다 이런 거 말고 AMD가 예를 들면 모바일 GPU를 진출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AI 프레임워크가 드디어 하나 생겼다. 이런 것들을 전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좀 그런 걸 감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책에서 본 것처럼 구글이 반도체 안에 구글 최고 이런 게 아니고 구글이 그런 거 하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왜 그런 게 됐느냐, 그런 걸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반도체 제국의 미래잖아요. 네.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 그거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모든 기업들을? 아니,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에요. 왜 제가 지으면 그 되게 이공계 감성으로 반도체 이해하기 뭐 이런 제목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뭐 한 100권 팔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저는 정확하게는 어떤 것들이 이 회사들의 미래를 정할지 요소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인 거죠. 실제로도 알지만 미래는 몰라요. 현장에 달렸거든요. 인텔도 자기 파운드리 잘 될지 몰라요. 인텔의 1인자인 패트릭 겔싱어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건. 하지만 어떤 사건을 내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이득을 줄 건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전에 한 1년 전에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게 전체 에코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건지 전 그런 걸 판단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걸 전 예측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젠슨 황이 변덕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 뭐 조상이 나와서 암을 인수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사건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사건의 점수는 매길 수 있죠. 이거 엄청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이게 책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텔하고 AMD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인텔의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제국이 분열돼가지고 파편화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몇 개로 글로벌 독과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출판사 그렇죠. 편집장님이 그렇게 진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목은 마음에 듭니다. 저는 내용 얼추 내용이랑 끼워 맞춰도.